어제 연락했는데 오늘 왔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복도에 멈춰 섰습니다. 에어컨 기사 2명이 옆방에서 척척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폭염을 연구해온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뭔가를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 도대체 제가 무엇을 본 걸까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니엘 하트만입니다. 올해 55이 됩니다. 시카고에서 태어나 자랐고 시카고의 한 대학교에서 환경정책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된 연구 분야는 도시 폭염 대응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폭염이 단순한 연구 주제가 아닙니다. 시카고의 여름은 생각보다 덥습니다. 미시간 호수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있어서 선선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제로 한여름의 시카고는 습도가 높고 숨이 막힐 듯이 덥습니다. 사람들이 시카고라고 하면 바람의 도시, 추운 겨울을 먼저 떠올리지만 그 여름의 무게를 아는 사람은 압니다. 1995년 7월이었습니다. 제가 24이었어요. 시카고의 낮 최고 기온이 섭씨 41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체감온도는 52도였습니다. 그 폭염이 단 일주일 만에 739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저는 그 여름을 기억합니다. 아스팔트가 녹을 것처럼 뜨거웠고 버스 안에서는 사람들이 말없이 땀을 흘렸습니다. 뉴스에서는 매일 사망자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24세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위로 사람이 죽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사망자 대부분은 혼자 사는 노인들이었습니다. 에어컨도 없고 창문도 닫아둔 채로 세상을 떠난 분들이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범죄의 표적이 될까봐 두려워서 닫아둔 거였다고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더위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창문을 닫아둔 사람이 그 방 안에서 혼자 죽어갔다는 사실이. 그 질문이 저를 환경정책 연구자로 이끌었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연구해온 주제는 단순했습니다. 왜 같은 더위 앞에서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는가? 2026년 여름, 저는 아시아 도시 기후 적응 정책 비교 연구를 위해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서울에 가기 전에 유럽을 먼저 들렀습니다. 파리와 유럽 여러 도시가 기록적인 폭염에 휩싸여 있었거든요. 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늘을 찾아 걸음을 서두르는 사람들, 문을 닫은 상점들. 에펠탑이 안전을 이유로 조기 폐장했습니다. 폭염 적색 경보가 내려진 지역의 학교 845곳이 문을 닫았고 1,800여 곳은 수업 시간을 줄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 폭염이 시작된 이후 유럽 전역에서 고온 관련 사망자가 1,300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중 프랑스에서만 약 1,000명이었습니다. 파리에서 저는 환경정책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현지 의사 한 명을 만났습니다.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내과 전문의였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커피 한잔 하자고 해서 자리를 잡았는데 그는 앉자마자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사흘째 제대로 못 잔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저는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괜찮긴요. 지금 하루 온열 질환 환자가 평소의 3배입니다. 저는 병원 에어컨 상황이 어떻냐고 물었습니다. 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대기실에는 있어요. 그래서 요즘 대기실이 가장 인기 있는 공간이 됐죠. 그런데 입원실에는 없어요. 저는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수술실은 있는데 병실은 없어요.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인 환자가 폭염에 그대로 노출되는 겁니다. 왜 병실에는 없습니까? 환경단체들이 오랫동안 반대해왔어요. 에어컨이 탄소 배출을 늘린다고요. 그 논리가 법제화까지 됐고 실내 온도가 26도 이하면 에어컨 가동 자체가 제한돼요. 거기다 오래된 석조 건물이 많아서 외벽에 실외기를 다는 것도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고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서 사람이 쓰러지고 있어요. 이념이 사람의 목숨보다 앞서는 순간이 있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돼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1995년 시카고도 그랬습니다. 창문을 열면 범죄의 표적이 된다는 두려움 때문에 사람이 죽었습니다.
2026년 파리에서는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이념 때문에 병실에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구조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건 파리에서 며칠 뒤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분명 기온은 33도였습니다. 덥긴 더웠어요. 그런데 달랐습니다. 파리 공항에서 본 사람들은 모두 지쳐 보였습니다. 그늘을 찾아 눈을 가늘게 뜨고 짐을 끌면서도 발걸음이 느렸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그냥 걷고 있었습니다. 그냥 여름날 공항에서 걷는 것처럼요. 택시를 타고 서울 도심으로 들어오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버스 정류장마다 뭔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는 정확히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숙소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마쳤습니다. 짐을 풀고 잠깐 쉬려는데 복도에서 공구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2명의 기사가 옆방 에어컨을 교체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천장 쪽 기존 기기를 분리하고 다른 한 명은 새 기기 연결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장통과 공구들이 복도 한편에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호텔리어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에어컨을 교체하는 겁니까? 네, 이 방 에어컨이 자꾸 말썽을 부려서 이번에 아예 새 것으로 바꾸기로 했어요. 요즘 날씨에 에어컨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업체에는 언제 연락하셨어요? 어제요. 오늘 바로 와줬네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제 연락했는데 오늘 왔다고요? 미국에서 에어컨이 고장나면 수리기사가 빠르면 일주일, 보통은 23주 뒤에 나옵니다. 폭염 성수기라면 더 오래 걸립니다. 저는 그 기간 동안 사람들이 더위를 견뎌야 한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제 연락해서 오늘 기사가 왔습니다. 저는 숙소방으로 돌아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그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서울시 폭염 대응 담당 공무원을 만났습니다. 이번 연구의 첫 공식 미팅이었습니다. 서울시청 인근 회의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광화문 광장이 보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33도라는 안내판이 멀리 전광판에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광장을 지나는 사람들이 그늘막 아래를 찾아 걷고 있었습니다. 공무원이 자리에 앉으면서 자료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저는 아침에 본 장면을 꺼냈습니다. 오늘 호텔에서 에어컨 교체하는 걸 봤는데요. 어제 연락해서 오늘 왔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23주는 기다려야 하는데. 공무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1990년대부터 에어컨 보급이 빠르게 늘면서 수리 인력과 인프라도 함께 발달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뭔가 더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폭염이 오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입니까?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순간 기관들에 동시에 신호가 전달됩니다. 재난문자가 자동 발송되고 경로당 46,000여 곳이 무더위 쉼터로 자동 전환됩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은요? 공무원이 자료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어르신 약 55만 명은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담당 인력이 매일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합니다. 그리고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에 가입된 27만 가구는 집에 설치된 기기가 응급 상황을 자동으로 감지해서 연락이 가요. 저는 그 숫자들을 들여다보며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55만 명에게 매일 연락, 27만 가구의 자동 감지. 저는 30년 동안 폭염 대응 논문을 수십 편 썼습니다. 그 논문들에서 저는 경보 시스템의 효율, 쉼터의 접근성, 예산 배분을 다뤘습니다. 그런데 혼자 사는 노인에게 매일 전화하는 인력이 몇 명인지를 변수로 넣은 적이 없었습니다. 1995년 시카고 여름이 떠올랐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이 창문을 닫아둔 채 쓰러져 있었는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며칠이 지나서야 발견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매일 전화를 했더라면. 그 생각을 저는 30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자료에서 눈을 들어 공무원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다 자동으로 연결되는 겁니까? 네, 특보 하나가 떨어지면 다 같이 움직이는 구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팅이 끝날 무렵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언제부터 이렇게 갖춰진 겁니까? 한 번에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큰 피해가 생길 때마다 보완하고 또 보완하면서 지금 모습이 된 겁니다.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물었습니다. 지금의 시스템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50년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 들었는데 직접 만날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공무원이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1970년대 산림녹화 사업에 직접 참여하셨던 어르신이 한 분 계세요.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꼭 만나고 싶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창밖으로 멀리 산이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초록빛 산이었습니다. 올해 84이라고 하셨습니다. 허리가 약간 굽었지만 악수하는 손이 단단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서 커피를 한 모금 드시더니 잠깐 창밖의 산을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분이 손을 저으며 괜찮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좋아해요. 오랜만에 꺼내보는 기억들이라서. 저는 그 말을 듣고 자연스럽게 첫 질문을 꺼냈습니다. 1970년대 산림녹화 사업에 참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그분이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잠시 생각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나라를 위한다는 생각보다 밥 때문에 갔어요. 저는 받아 적던 펜을 멈췄습니다. 산에 나무를 심으러 가면 밥을 줬거든요. 그 시절엔 먹을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갔어요. 그분은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나라를 바꾼 일이 됐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밥 먹으러 갔다가 나라를 바꿨다. 저는 창밖의 산을 바라봤습니다. 저 초록빛 산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거창한 이유가 아니라 밥 때문에. 그리고 그 반복이 지금의 숲을 만들었다는 것이. 저는 30년 동안 정책의 지속성, 예산의 효율성, 시스템의 설계를 연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잠깐 커피잔을 내려놓으시더니 말을 이으셨습니다. 처음엔 심어도 뿌리를 못 내리고 쓸려가는 게 많았어요. 장마 때 토양이 씻겨 내려가면 다음 해에 또 심고 그걸 반복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잠깐 웃으셨습니다. 글쎄요, 그냥 나무가 자라면 홍수가 줄어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살 나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받아 적으면서 손이 멈췄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정책이 실패하는 이유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단기 성과가 없으면 예산이 끊기고 정권이 바뀌면 방향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실패해도 다시 심었습니다. 논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서.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한 가지를 더 여쭤봤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산이 그때 심으신 나무들입니까? 그분이 창밖의 산을 바라보셨습니다. 네, 제가 심었던 구역이긴 합니다. 담담한 대답이었습니다. 자랑도 아니고 감상도 아닌. 그냥 사실을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카페를 나서며 걸었습니다. 카페에서 보이던 초록빛 산을 생각하면서요. 걷다 보니 청계천이 나왔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양쪽 둑길을 걷거나 물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멈춰서 그 물길을 바라봤습니다. 공무원에게 연락해 이 하천에 대해 물었습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복원한 거라고 했습니다. 한때 고가도로로 완전히 덮여있던 하천이었다고요. 그걸 다시 열면서 도심의 열기를 낮추는 효과까지 생겼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발밑에 물길을 내려다봤습니다. 한강은 1980년대에 정비됐다고 했습니다. 장마 때마다 침수되던 강변을 다스리기 위해서였다고요. 나무를 심은 건 홍수를 막기 위해서였고, 강을 정비한 건 물을 다스리기 위해서였으며, 하천을 복원한 건 도시의 열기를 낮추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로따로 이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한 긴 싸움이 형태를 바꿔가며 이어져 온 것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혼자 서울 도심을 걸었습니다.
연구자로서가 아니라 그냥 걷고 싶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지만 더위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숨막히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퇴근길에 삼삼오오 걷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앞에서 아이스크림을 먹는 아이들, 카페 테라스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 파리에서 봤던 그 지친 표정들이 없었습니다. 버스 정류장마다 구조물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봤던 그것들이었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니 그늘막이었습니다. 그냥 천막이 아니었습니다. 기온을 감지해서 자동으로 펼쳐지고 물 한 개를 뿜어내는 장치까지 달린 구조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아래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특별히 감사해하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원래 있는 것처럼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늘막 아래 서 있던 한 남성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런 시설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습니다. 특별하다고요? 원래 있는 건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췄습니다. 원래 있는 것. 조금 더 걷다 보니 작은 전동 카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냉장고가 달린 카트였습니다. 한 여성이 그 카트를 몰면서 골목을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돈을 지불하고 뭔가를 꺼내갔습니다. 저는 그게 뭔지 궁금해서 다가갔습니다. 냉장 음료와 유제품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 더위 속에서도 냉장 상태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통역 앱을 켜고 물었습니다. 매일 이렇게 다니십니까? 여성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여름에 더 바빠요. 더울수록 찾는 분들이 많아서요. 저는 그 카트를 바라봤습니다. 폭염 속에서도 골목골목을 누비며 냉장 제품을 배달하는 사람. 이 시스템이 언제부터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 이 더위 속에서 시민들에게 긍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이 카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걷다 보니 공원 근처에서 무더위 쉼터 표지판이 눈에 들어와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서늘한 바람이 났습니다. 냉방이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몇 분이 의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한 분은 부채를 흔들면서도 웃고 계셨고 옆에 앉은 분과 뭔가 활기차게 얘기 중이셨습니다. 파리 응급실 대기실이 떠올랐습니다. 에어컨이 있어서 사람들이 몰린다던 그곳. 그런데 그건 에어컨이 있는 유일한 공간이라서 몰리는 것이었습니다. 여기는 달랐습니다. 여기는 에어컨이 없어서 특별히 찾아오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동네에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관리자처럼 보이는 분이 저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미국에서 왔습니다. 이런 시설을 연구하러요. 아, 그러세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이런 곳이 전국에 얼마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수만 곳이요. 경로당, 주민센터, 복지관 같은 곳들이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자동으로 쉼터로 전환돼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한테는 직접 연락해서 모셔오기도 하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어제 공무원이 보여준 숫자들을 떠올렸습니다. 55만 명, 27만 가구. 그 숫자들이 지금 이 공간으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서울을 떠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체크아웃 시간까지 여유가 있어서 숙소 근처를 한 바퀴 걷기로 했습니다. 이른 아침이었는데도 도시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앞에는 커피를 사들고 출근 중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배달 오토바이들이 이미 거리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신호등 앞 그늘막에는 사람들이 길을 건너기 위해 서 있었죠. 저는 그 그늘막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짐을 싸면서 며칠을 돌아봤습니다. 호텔 복도에서 에어컨 교체하던 기사들, 공무원이 내밀었던 자료 속 숫자들, 밥 먹으러 갔다가 나라를 바꿨다고 하던 어르신의 목소리, 원래 있는 건데요 라고 했던 남성. 이것들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같은 방향을 향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었습니다. 그 반복들이 모여서 누군가는 살고 누군가는 쓰러지는 차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푸른 산들이 보였습니다. 50년 전 밥 먹으러 갔던 어르신들이 심은 나무들이 지금 저 자리에 있었습니다. 시카고로 돌아왔습니다. 택시를 기다리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버스 정류장이 보였습니다.
그냥 정류장이었습니다. 지붕만 있었습니다. 물안개를 뿜는 장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처음으로 의식했습니다. 서울에 가기 전에도 이 정류장 앞을 수백 번은 지나쳤을 텐데 한 번도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와서 동료들에게 한국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 동료가 물었습니다. 결국 뭐가 달랐다는 겁니까?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경보 시스템, 건물 단열, 지원 예산을 봐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제가 본 건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에어컨 수리기사가 다음날 오는 속도, 55만 명 노인에게 매일 연락하는 환경. 밥 먹으러 갔다가 반복한 나무 심기. 저도 아직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논문을 한 편 써야 할 것 같아요. 동료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논문이요?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폭염 대응 연구에서 우리가 한 번도 측정하지 않은 변수가 있다는 내용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카고의 연구실은 여름 오후에 햇빛이 들어와서 늘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햇빛 아래 책상에 서울에서 찍어온 사진들과 1995년 시카고 폭염 사망자 분포 지도를 나란히 펼쳐놓았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시카고 지도 위의 붉은 점들, 점 하나하나가 사람이었습니다. 혼자 방 안에서 창문을 닫아둔 채 더위를 견디다 쓰러진 사람들. 저는 그 두 가지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새 논문의 첫 줄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매일 에어컨을 켜고 무더위 쉼터 앞을 지나치고 재난 문자를 받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건 그냥 일상입니다. 원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세계의 많은 도시에서 연구자들이 서울을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있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1973년부터 시작된 산림녹화, 1980년대 한강종합개발, 2005년 완성된 청계천 복원. 폭염특보 하나로 동시에 움직이는 55만 명의 연락망과 수만 곳의 무더위 쉼터. 그리고 어제 연락하면 오늘 오는 에어컨 수리 기사들. 먹을 것도 부족했던 시절에 밥 먹으러 갔다가 산을 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쌓여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오늘도 한국 어딘가의 그늘막 아래에서 누군가는 버스를 기다리고 무더위 쉼터에서는 어르신들이 더위를 피합니다. 원래 있는 것처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